이분이 박성우 씨야. 사실 오늘 온 건 우리 얘기 좀 하려고. 무슨 얘기요? 박 씨랑 같이 살까 생각 중이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한 그대로야. 그분 어떻게 만났어요? 경로당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그동안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말할 것까지 있나 싶어서. 그 정도면 말씀을 하셔야죠. 엄마, 저는 걱정이 돼요. 엄마가 나이 드셔서 외로우신 거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모르는데. 너희가 알아야 하는 사람이야? 엄마가 선택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알아야죠. 천영아, 너 걱정되는 거 나도 알아. 남편도 걱정하고 있어요. 주변에 이런 경우 많대요. 어떤 경우? 재산 노리고 황혼재혼하는 사람들이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 사람을 처음 데려온 날 나는 새 옷을 입지 않았다. 딸 선영이 눈치채면 괜히 더 크게 만들 것 같아서였다. 그냥 평소에 입던 회색 가디건, 단추 하나 여미고 집을 나섰다. 박성호 씨는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낡은 감색 코트를 입고 양손을 코트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내가 오는 걸 보고도 그냥 천천히 걸어왔다. 굳이 반갑게 손을 흔들거나 하지 않았다. 그게 좋았다. 선영이네 아파트는 20층짜리 건물의 15층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우리 둘 다 말이 없었다. 그가 버튼을 눌러줬다. 나는 고맙다고 했다. 그게 전부였다.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나는 잠깐 멈췄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 문 앞에서 한 박자 더 서 있었다. 박성호 씨는 뭐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서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선영이가 문을 열었다. 환하게 웃으려다 멈춘 얼굴이었다. 박성호 씨를 한번 훑어봤다. 낡은 코트, 수수한 얼굴, 흰 머리. 그 시선이 1초도 걸리지 않았는데 나는 다 봤다. 딸의 얼굴이 어떻게 굳는지. 거실에 들어서자 민석이가 소파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다. 공손했다. 늘 그렇듯이. 박성호 씨가 조용히 목례를 했다. 민석이는 웃었다.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선영이가 차를 내왔다. 따뜻한 보리차였다. 박성호 씨가 두 손으로 컵을 받았다. 선영이는 그걸 보다가 자리에 앉았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이분이 박성호 씨야. 오래 알고 지낸 분이야. 선영이가 웃었다. 웃음인데 웃음이 아닌 얼굴이었다. 네, 엄마한테 말씀은 들었어요. 박성호 씨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또 침묵이었다. 민석이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선영이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잠깐 봤다. 바깥은 맑았다. 선영이가 물었다. 어디 사세요, 어르신? 동대문 쪽에 있습니다. 아, 그쪽이요. 그게 다였다. 선영이는 더 묻지 않았다. 그 짧은 대답 이후로 박성호 씨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다. 민석이는 나한테만 말을 걸었다. 날씨 얘기, 건강 얘기. 성호 씨는 식탁 한쪽에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다. 식사가 나왔다. 선영이가 차린 거였다. 잘 차려져 있었다. 나는 뭔가 고맙고 싶었는데 고맙다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았다. 밥을 먹는 동안 박성호 씨는 반찬 하나하나에 조용히 감사를 표했다. 맛있다고, 잘 먹겠다고. 선영이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고개를 반쯤 끄덕였다. 밥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내가 말을 꺼냈다. 사실 오늘 온 건 우리 얘기 좀 하려고. 선영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무슨 얘기요? 나는 잠깐 박성호 씨를 봤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박 씨랑 나중에 같이 살까 생각 중이야. 선영이의 얼굴이 굳었다. 민석이는 물컵을 들다가 멈췄다. 아무 말도 없는 그 몇 초가 꽤 길었다. 선영이가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무거웠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한 그대로야. 지금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응. 선영이가 한번 헛웃음을 쳤다. 짧고 얕은 웃음이었다. 민석이는 물컵을 다시 내려놓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요? 알아. 알면서 이런 얘기를 꺼내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성호 씨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소리만 식탁 위에 남았다. 선영이는 박성호 씨 쪽을 한번 봤다. 그 시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도 참았다. 이 자리에서 싸우려고 온 게 아니었다. 갑자기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엄마 혼자서 결정한 거예요? 응. 선영이가 입을 다물었다. 민석이가 조용히 눈을 피했다. 나는 창밖을 한번 봤다가 다시 딸을 봤다. 그날 선영이는 끝내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밥상을 치웠다. 그리고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다. 민석이는 텔레비전을 켰다. 아무도 그 화면을 보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박성호 씨가 말했다. 괜찮으셨어요? 나는 잠깐 생각했다. 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날 내가 들은 것 중에 가장 따뜻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다. 창밖에 늦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다. 잠시 후 핸드폰이 울렸다. 선영이었다. 받지 않았다. 무슨 말을 들을지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은 그 말을 들을 자신이 없었다. 이상했다. 무서운 게 아니었다. 슬픈 것도 아니었다. 오랫동안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진 느낌이었다. 뭔가가 오늘부로 바뀐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나 드릴 말씀 있어요. 시간 있으세요?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다. 선영이가 먼저 연락을 해온 건 꽤 오랜만이었다. 이게 왜인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짧게 답장을 보냈다. 응와. 선영이가 무슨 말을 하러 오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짐작이 맞다면 이번엔 내가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았다.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영이가 온 건 사흘 뒤였다. 벨소리가 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현관 앞에서 잠깐 망설이는 소리, 신발 끌리는 소리. 오래같이 산 사람의 기척은 잊히지 않는다. 문을 열었더니 선영이가 서 있었다.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다. 사과랑 배. 나는 그 봉지를 받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엌에 내려놓고 차를 끓였다. 선영이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예전에도 그랬다. 할 말이 있으면서 시작을 못 찾을 때. 차를 내놓자 그제야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엄마, 그 사람 어떻게 만났어요? 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경로당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언제부터요? 한 1년쯤. 선영이가 잠깐 눈을 크게 떴다. 1년이라는 말이 예상 밖이었던 것 같았다. 그동안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말할 것까지 있나 싶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면 말씀을 하셔야죠.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선영아, 나 어릴 때 용돈 쓰기 전에 너한테 허락받던 사람이 아니잖아. 선영이가 입을 다물었다. 창밖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다. 선영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직업이 뭐래요?
예전엔 건설 일 했다고 하더라. 지금은요? 쉬고 계시지. 집은요? 동대문 쪽이라고 하셨잖아, 그날. 그게 본인 집이에요? 전세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선영이가 묻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 순서도 그 의도도. 그래서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 응.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걱정이 돼요. 엄마가 나이 드셔서 외로우신 거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모르는데. 너희가 알아야 하는 사람이야? 선영이가 잠깐 말을 잃었다. 엄마가 선택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알아야죠. 선영아, 나는 천천히 딸을 봤다. 너 걱정되는 거 나도 알아.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성호 씨 대하는 거 봤잖아. 어디 사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집은 어떤지. 그게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아니면 다른 거야. 선영이가 시선을 피했다.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저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에요. 알아.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선영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일어나면서 말했다. 민석이도 걱정하고 있어요. 주변에 이런 경우 많대요. 어떤 경우? 선영이가 잠깐 머뭇거렸다. 재산 노리는 사람들이요. 나는 웃지 않았다. 웃을 수가 없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 말이 딸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박혔다. 선영이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엄마, 저 엄마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알아. 다음에 또 올게요. 응. 문이 닫혔다. 나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찻잔은 이미 식어 있었다. 생각해보면 선영이는 내가 뭔가 결정할 때마다 늘 그랬다. 작은 일도 큰 일도 엄마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늘 확인하려 했다. 처음엔 그게 걱정인 줄 알았다. 지금은 잘 모르겠다. 나는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를 했다. 찬물이 손등에 닿았다. 그냥 그대로 두었다. 한참 있다가 수도를 잠갔다. 창밖으로 저녁빛이 들어왔다. 노란빛이었는데 그게 그날따라 좀 쓸쓸했다. 나는 그냥 그 빛을 한참 바라봤다. 물기 묻은 손을 수건에 닦으면서 그날 밤 성호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선영이가 다녀갔어요. 답장이 왔다. 고생하셨겠습니다.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다. 딸이 다녀간 날 위로가 된 건 그 한마디였다. 5글자짜리. 며칠 뒤 선영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엄마, 민석이가 그분이랑 같이 식사 한번 하고 싶대요. 우리 다 같이요. 나는 그 문자를 읽고 한동안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민석이가 먼저 자리를 원한 건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그냥 밥 먹고 싶다는 말이 아닌 것 같았다. 나는 그 문자 뒤에 뭔가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선영이가 모르는 척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민석이의 생각이 선영이와 같다는 것도. 나는 성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짧게 물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 자리. 성호 씨가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가겠습니다. 그 한마디였다. 길게 묻지도 않았고 왜냐고 되묻지도 않았다. 나는 그 대답이 왠지 조금 미안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 옆에 서야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이 나이에 누군가를 지켜야겠다는 기분이 드는 줄은 나도 몰랐다. 그 자리에서 민석이가 무슨 말을 할지 나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이번엔 나도 입을 닫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날 식당에서
민석이는 밥을 먹다 말고 성호 씨에게 이렇게 물었다.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으시냐고. 아무렇지 않게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이. 그날 식당에서 민석이가 한 말은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노후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으시냐고. 그 말을 꺼낼 때 민석이는 젓가락을 내려놓지도 않았다. 반찬을 집으면서 물었다. 성호 씨는 잠깐 멈추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살 만큼은 있다고. 더 말하지 않았다.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웃음이 무슨 뜻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선영이는 그 내내 물만 마셨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무도 말이 없었다. 성호 씨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으면서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앞을 봤다. 나도 앞을 봤다.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렸다. 낙엽이 발밑으로 날아왔다. 정류장에서 성호 씨가 말했다. 선영 씨가 걱정이 많은가 봐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목이 메었다. 민석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뒤로 며칠이 지났다. 나는 선영이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다. 선영이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며칠씩 연락을 안 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침묵이 조금 달랐다. 무거웠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산책을 했다.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예전에 선영이랑 자주 걷던 골목이었다. 선영이가 어릴 때 이 골목 빵집에서 단팥빵을 사달라고 조르던 게 생각났다. 그때는 아이 손을 잡고 걸으면서 아무 걱정이 없었다. 내가 결정하면 그게 다 맞는 것 같았다. 지금은 달랐다.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나는 거기 앉아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개를 데리고 걷는 사람, 이어폰을 끼고 뛰는 젊은이. 다들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영이 말대로 이 나이에 모르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게 무모한 걸지도, 딸이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걸지도, 민석이가 재산 이야기를 꺼낸 게 어쩌면 정말 나를 위한 거였을지도. 그런데 이상하게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답답해졌다. 성호 씨는 한 번도 내 재산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우리 집이 몇 평인지, 적금이 있는지, 남편이 남긴 게 있는지 단 한 번도. 그냥 같이 산책을 했다. 같이 커피를 마셨다. 가끔 내가 피곤해 보이면 먼저 일어났다. 오늘은 들어가 쉬세요 하고. 그게 전부였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성호 씨한테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그냥 공원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좀 차가웠다. 목도리를 안 하고 나온 게 후회됐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선영이가 아니었다. 성호 씨였다. 지금 어디 계세요? 공원에요. 저도 근처인데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나는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네. 성호 씨가 왔다. 코트를 입고, 그 낡은 감색 코트, 손에 종이컵 2개를 들고 있었다. 자판기 커피였다. 나한테 하나를 내밀었다. 나는 받았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벤치 위로 낙엽이 한 장 떨어졌다. 아무도 치우지 않았다. 성호 씨가 먼저 말했다. 저 때문에 힘드신 거 알아요. 나는 아니라고 하려다 말았다. 조금은요. 성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자리 제가 무리하게 나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부탁한 거잖아요. 그래도요. 나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했다. 성호 씨. 네. 이거 그냥 가던 길 가는 게 나을까요? 우리. 성호 씨가 잠깐 나를 봤다. 그리고 다시 앞을 봤다.
그건 정자 씨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성호 씨 생각은요? 잠깐 침묵이 있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잡아당겼다. 뭘 원한다거나 뭘 바란다거나 하는 말이 없었다. 그냥 괜찮다고. 어느 쪽이든. 그 말이 가장 솔직한 말 같았다. 나는 커피를 다 마셨다. 차가워져 있었다. 일어서면서 말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네. 그게 다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계속 그 말을 떠올렸다. 어느 쪽이든. 그 말이 누군가를 잃지 않으려는 애씀처럼 들리지 않아서 오히려 더 오래 남았다. 집에 들어와 외투를 걸었다.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냥 닫았다.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날 밤 선영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나 할 말 있어요. 이번엔 저 혼자 갈게요. 나는 그 문자를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번엔 혼자. 민석이 없이. 그 말이 선영이가 뭔가를 정리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생겼다는 뜻인지 나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딸의 말을 한 번은 들어야 할 것 같았다.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래 와. 그런데 선영이가 온 날 나는 딸이 하는 말보다 딸의 얼굴을 먼저 봤다. 눈이 좀 부어 있었다. 잠을 못 잔 것 같기도 했고 울었던 것 같기도 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다. 화가 나야 하는 건지 걱정을 해야 하는 건지 나도 몰랐다. 선영이가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았다.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였다. 나는 차를 끓이려다 멈췄다. 딸의 얼굴이 그냥 차 마실 얼굴이 아니었다. 그냥 맞은편에 앉았다. 잠깐 침묵이 있었다. 선영이가 먼저 말했다. 엄마, 나 민석이한테 혼났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분 알아봤대요. 민석이가 지인 통해서 알아봤다고? 네. 선영이가 가방 끈을 꽉 쥐었다가 놓았다. 동대문 쪽에 건물이 있대요. 오래된 건물인데 그게 몇 채예요. 땅도 있고 민석이가 등기부 확인했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놀라야 하는 건지 화가 나야 하는 건지 둘 다인 것 같기도 했다. 그래서 민석이가 태도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성호 씨한테 잘 대해드려야 한다고, 제가 너무 무례했다고. 선영이가 잠깐 입술을 깨물었다. 저 그 말 듣고 너무 창피했어요. 민석이한테도 창피하고 저한테도. 나는 선영이를 봤다. 딸의 눈이 빨개져 있었다. 그래서 왜 왔어? 사과하러요. 성호 씨한테? 엄마한테요. 먼저. 나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옆집에서 뭔가 끓이는 냄새가 났다. 된장찌개 같은 냄새였다. 선영아. 네. 그 사람이 돈이 없어도 나는 같이 살 생각이었어. 선영이가 고개를 들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눈치를 안 봐도 되거든. 그게 다야. 선영이가 입을 다물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너희가 걱정하는 거 알아. 근데 엄마가 어떤 사람한테 끌리는 건지 그건 너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낡은 코트가 문제가 아니잖아. 선영이가 고개를 조금 숙였다. 알아요. 민석이는? 설득할게요. 나는 선영이를 한참 봤다. 딸이 이렇게 작아 보인 적이 오랜만이었다. 어릴 때 잘못했을 때 저러던 얼굴이었다.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그런 얼굴이었다. 차 마실래? 선영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일어나서 차를 끓였다. 부엌에 서서 물이 끓는 걸 기다리는 동안
뭔가 가슴 한쪽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완전히는 아니었다. 완전히 풀리려면 아직 멀었다. 그래도 조금이었다. 차를 내어왔다. 선영이가 두 손으로 받았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다. 예전처럼 선영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끝나고 집에 오면 이렇게 같이 앉아서 차를 마셨다. 그때는 아무 말 안 해도 좋았다. 지금도 잠깐은 그랬다. 찻잔이 거의 비워갈 무렵 선영이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내가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알아요? 알아. 그래요? 처음엔 낯설어서, 나중엔 무서워서. 선영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행복해지면 나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섭기도 했어요. 이상하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상하지 않았다. 그 말이 딸이 처음으로 진심을 꺼낸 것 같아서 뭔가 오래된 것이 조금 녹는 느낌이었다. 선영이가 돌아갈 때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엄마, 성호 씨한테도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네가? 네. 제가 했던 말들이 있으니까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뭉클한 게 올라왔다. 내 딸이 맞구나 싶었다. 멀리 간 줄 알았는데. 문이 닫히고 나서 나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딸이 남긴 향수 냄새가 조금 남아 있었다. 나는 그걸 맡으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다. 성호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선영이가 다녀갔어요. 내일 시간 있으세요? 답장이 왔다. 있습니다. 나는 그 문자를 보면서 작게 웃었다. 오랜만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다. 잠들기 전 성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다. 평소에 전화를 먼저 하는 분이 아니었다. 나는 좀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받았다. 정자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았다. 나는 무슨 말인지 물어보려다 참았다. 내일 보면 되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성호 씨를 만났을 때 그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내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는 그 봉투를 한참 봤다. 열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을 할 건지 이미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맞았다. 봉투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과 짧은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성호 씨의 먼저 간 아내 사진이었다.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정자 씨에게 이 사람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한 번 읽고 다시 읽었다. 눈물이 나지는 않았다. 그냥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이 사람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 맞다는 걸 그 순간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다. 혼인신고서는 생각보다 작았다. 구청 민원실 창구 위에 놓인 종이 한 장. 나는 그걸 내려다보면서 잠깐 멈췄다. 성호 씨는 옆에 서 있었다. 코트를 입고 그 낡은 감색 코트. 떨리세요? 성호 씨가 조용히 물었다. 조금요. 저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이 나이에 이 자리에서 우리 둘 다 떨린다고. 우습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다. 그런데 나쁘지 않았다. 펜을 들었다. 이름을 쓰는 손이 조금 떨렸다. 김정자. 내가 평생 써온 이름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다. 이 이름이 처음으로 내 것이 되는 느낌이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이름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하루의 이름으로. 뭔가 그런 기분이었다. 성호 씨가 자기 칸에 이름을 썼다. 박성호. 조용하고 반듯한 글씨였다. 나는 그 글씨를 옆에서 봤다.
그이의 손이 나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다. 서류를 창구에 냈다. 직원이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다. 그게 다였다. 구청 밖으로 나왔다. 겨울 햇살이 생각보다 따뜻했다. 성호 씨가 잠깐 눈을 감았다 떴다. 나도 그랬다. 밥 드시러 갈까요? 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말이 없었다. 그래도 됐다. 걸으면서 생각이 많았다. 이 길을 걷게 될 줄 몰랐다. 남편이 먼저 가고 나서 이렇게 다시 누군가 옆에 서게 될 줄은 처음엔 이상하게 느껴졌다. 죄스럽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바뀌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가야 한다는 걸 늦게 알았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꼭 혼자일 필요는 없다는 것도. 그 며칠 전 일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선영이가 성호 씨에게 전화를 했다. 직접 나한테 말하지 않고 나중에 성호 씨한테 들었다. 선영이가 그랬다고. 제가 많이 무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성호 씨는 괜찮다고 했다고. 딸이 걱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영이가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 민석이 없이 혼자 전화를 했다는 게 딸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있다는 뜻이었다. 민석이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찬성도 반대도 아닌 그냥 침묵이었다. 그게 나름대로의 방식인 것 같았다. 나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다. 구청에서 나오면서 핸드폰을 확인했다. 선영이한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신고했어.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알겠어요. 건강하세요, 엄마. 그게 다였다. 축하한다는 말은 없었다.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선영이가 그 문자를 보내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을지 나는 알 것 같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성호 씨가 말했다. 저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쌓아두지 마시고. 나는 잠깐 생각했다. 저도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게 우리가 그날 나눈 가장 긴 약속이었다. 말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믿음이 갔다. 집 앞에서 헤어졌다. 아직 각자의 집이 있었다. 이사는 천천히 하기로 했다. 서두를 것 없이. 성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먼저 돌아섰다. 낡은 코트 등판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나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뭔가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았다. 하늘은 어제와 같은 색이었고 골목은 어제와 같이 조용했다. 그런데 뭔가 달랐다. 몸이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 공기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가볍지 않은 것이 하나 내려간 것 같았다. 집에 들어와 외투를 걸었다.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그리고 거실 창가에 있는 화분을 봤다. 선영이가 오래전에 사다 준 작은 화분이었다. 물을 안 줬더니 조금 시들어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물을 떠와서 화분에 부었다. 천천히. 이것도 챙겨야지 싶었다. 이사 가는 집에도 가져가야지. 며칠 뒤 이사할 집을 보러 갔다. 마당이 작게 딸려 있었다. 화분 몇 개 놓을 수 있는 정도의. 성호 씨가 그 마당에 서서 나를 봤다. 여기 괜찮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한 날 오후 성호 씨는 마당 의자를 조용히 닦았다. 나는 화분에 물을 주었다. 특별한 말이 없었다. 그냥 그렇게 두 사람이 나란히 시간을 보냈다. 그 사이에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선영이한테서 문자가 왔다. 이사하면 주소 알려줘요. 나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 들여다봤다. 딸이 멀어지지 않았구나 싶었다. 그냥 돌아가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던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유리문 너머 어딘가에서 끝내 들어오지 못한 사람의 시선이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괜찮았다. 이제는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공기가 이런 건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오늘 이 마당에서 성호 씨와 나란히 그냥 앉아 있는 이 시간이 그 시작이 맞는 것 같았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그런데 좋았다. 이게 더 진짜 같아서. 그리고 진짜인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조용하게 온다는 걸 이제는 알았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